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세종대학교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국통상학과의 강필임 교수입니다. 오늘 설명은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논술의 출제 방향과 형식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2026학년도 모의논술 인문계열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는 문제의 채점 기준을 말씀드리고 2026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의 일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의 출제 방향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통합교과형 논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교과를 종합해서 그 가운데 종합적으로 문제를 내는 형식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는데요. 지문을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배운 학생이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과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논술 출제의 형식을 말씀드리면 문항은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이 되고요. 네, 형식을 보면 크게 두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번 문제는 400자에서 500자의 답안을 써야 하고 25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2번 문항은 800자에서 900자의 답안을 쓰셔야 하고 450점이 배점이 되어 있어서 총 700점 만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모의논술 인문계열에서 출제된 문제는 총 4개의 제시문과 2개의 그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시문 가를 보시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문장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데요. 이 제시문의 내용은 그 문화에 있어서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가 원래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문화의 고유성은 시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과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개성이 어떠하냐로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이동하고 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해서 복합하는 과정에 고유의 것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만들어낸 민족이나 국가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를 보시겠습니다. 제시문 나는 박지원의 허생전의 일부분입니다. 이 제시문 나의 내용은 우선 윗부분은 허생이 그 명나라와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고 있는 청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허생이 조선의 문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그런 의식이 반영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시문화는 한국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조선의 외교 정책에 대한 글인데요. 조선의 외교 정책은 4대 교린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4대 교린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명나라가 국격이 약해지고 그 틈을 타서 여진족이 급속히 성장했고 그 여진은 후금을 거쳐 청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청은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했는데 조선에서는 이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뉘어서 갈등을 빚다가 그 척화파가 힘을 얻어서 청의 요구를 거절했고 그래서 청이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쳐들어와서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한산성에 고립되어 있었다. 그리고 인조임금이 남한산성에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실제 한국사 가운데 조선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시문 라는 이것도 역시 병자호란 시기에 임금이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을 때의 내용을 소설로 구성한 김훈의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의 일부분입니다. 이 소설은 주로 그 청의 요구에 대해서 청이 군신 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을 하니까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조선에 쳐들어왔을 때 그 상황에서 남한산성에서 그 인조와 그다음에 김상원과 최명길이라는 두 신하가 그 대의와 사세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지시문을 정리를 해보면 지시문 가는 탁석산의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글이고요. 주요 내용은 문화의 고유성은 시원,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개성을 고유성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 문화는 교류와 이동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게 제시문 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지심은 나의 요지는 허생이 명과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제시한 방안이고 그 내용은 청의 현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자국 문화에 대한 허생의 인식이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시문 다는 그 한국 사이 국제 질서의 변동과 조선의 대외 관계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조선의 4대 교린 외교정책, 명의 쇠퇴와 청의 부상, 병자호란과 같은 그런 역사를 설명한 글입니다. 지시문란은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을 때 김상원과 최명길이 각각 대의와 사세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외교적 견해를 주장한 그런 부분을 담은 역사소설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시문에 대한 분석이고요. 이제는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1과 문항 2로 구성이 되는데 문항 1은 그 400자에서 500자의 답을 써야 됩니다. 문항 2는 조금 긴 800자에서 900자 길이의 답을 쓰셔야 됩니다. 먼저 문항 1을 보면 제심은 가의 관점에서 제심은 나의 밑줄 친 기억에 나타난 허생의 인식을 비판하시오입니다. 허생의 인식이 무엇인가 다시 찾아가 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나의 밑줄 친 기억에 나타난 허생의 인식을 비판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시문 가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분석 내지는 요약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관점에서 그 기억에 나타난 허생의 인식을 비판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항 2를 보면 비교적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보면 제시문 다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지어 제시문 다는 한국사에 있는 그 조선 중기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그 글이었죠. 그 역사적 사실과 관련지어 라에서 말하는 대의와 사세의 의미를 각각 정의하고 그랬어요. 라는 김훈의 남한산성 소설이고 거기에 대의를 주장하는 김상헌과 사세를 중시하는 최명길의 주장이 각각 나옵니다. 그들의 주장을 다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다에서 말하는 역사적 사실이 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라의 내용과 연결해서 대의와 사세를 각각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라의 김상훈과 최명길의 주장을 요약한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의 두 사람의 주장을 요약해야 되는데 근데 라를 읽어보면 결국 라의 내용도 대의와 사세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다시 말하면 라에서 말하는 대의와 사세의 의미를 정리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두 사람의 주장을 요약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허생의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의 주장을 각각 비판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의 허생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정리를 해야 되겠고 이 관점에서 두 사람의 주장, 김상원과 최명길의 주장을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요구한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1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심은 가의 관점에서 나의 밑줄 친 기억에 나타난 허생의 인식을 비판하시오 그랬어요. 가의 관점을 정리를 해보면 그 한국의 정책성이라고 하는 글이죠. 어,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의 관점은 고유성은 그 시원성, 그러니까 문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보다 그 문화가 각각의 개성적인 특징을 지녔는가, 다른 문화와 구분되는 특징을 지녔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판별된다라고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문화들은 한 번 만들어지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고 서로 섞이는 과정에서 개성과 독특함, 비슷한 뜻이죠. 개성과 독특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개성과 독특함을 만들어낸 국가나 민족의 소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문화를 어디에서 만들어냈는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개성과 독특함을 만들어낸 그 나라나 그 민족의 소유다라고 하는 게 가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기준으로 나의 허생의 인식을 비판해 볼 수 있는데 허생의 나의 밑줄 친 허생의 인식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이나 입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상인은 어떤 그 초상을 지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그까진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집지 않고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인가. 이 내용을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 보면 이 내용을 비판을 해볼 수 있죠. 허생이 말했던 것 가운데 그 허생의 그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조선은 흰옷을 입는다. 그런데 흰옷은 상복이다. 상인이나 입는 옷, 상복이다. 그 다음에 머리를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든다. 그러니까 상투죠. 그 다음에 그것은 그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투가 오랑캐의 습속이다라고 오랑캐의 생활 풍속이라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 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서는 그 어떤 그 조선의 사대부라고 지칭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허생의 인식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의 내용을 토대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가에서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서로 교류하고 이동하는 과정에 각각의 어떤 그 다른 문화와 다른 고유성이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유성을 갖는 나라의 소유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보면 흰옷은 상복이라고 했지만 또 뭐라 그럴까요? 그, 그 우리 민족은 흰옷을 즐겨 입어서 백의 민족이라고도 일컬어지죠. 다시 말하면 흰옷은 상복이기도 한데 그리고 조선에서도 상복으로 입긴 하지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흰옷을 즐겨 입어서 백의 민족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와 다르게 흰옷을 즐겨 입는다. 이게 어떤 민족적 문화의 특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상투 역시 마찬가지죠. 상투 역시 조선의 고유의 남성의 두발 문화, 머리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오랑캐 땅인 조선에서 사대부라고 지칭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했는데 근데 조선을 오랑캐라고 보는 것은 조선 고유의 시각이 아니라 어떤 그 중화사상에서 유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이 오랑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에서 고유로 만들어진 가치관이 아니라 중국의 가치관이다. 그러므로 허생의 그런 인식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분량에 맞춰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답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시 답안인데요. 참고하셔서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재심은 다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지어 라에서 말하는 대의와 사세의 의미를 각각 정의하고
라의 김상원과 최명길의 주장을 요약한 후 나의 후생의 관점에서 이 둘의 주장을 비판하시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제시문 다의 다에서 말하는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사대교린 외교 정책을 취한다. 그 다음에 명은 쇠퇴하고 청은 부상한다. 그 가운데 병자호란이 발발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심은 나와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다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은 조선은 척하파와 주하파, 그러니까 척하파는 어떤 하친을 하지 말자,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일파고 주하파는 화친하자라고 주장하는 파입니다. 그 척하파와 주하파 사이에서 심한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다에 나오는 내용이고 라와 관련 지을 때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라에서 말하는 대의와 사세의 의미를 각각 정의합니다. 다와 관련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에서 명이 어떤 쇠퇴하고 청이 부상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그 다음에 조선에서 그 외교의 정책은 사대 교린이라고 있는데 사대라고 하는 것은 그, 그, 큰 것을 받드는 것을, 말을 하죠. 어, 그, 큰 것을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를 받드는 것, 명나라를 어떤 명나라를 높이 받드는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와 관련 지으면 라에서 말하는 대의라고 하는 것은 조선은 중화 문명의 정통으로서 명을 계속 받들어야 한다는 그 명분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이 군신관계 자신들과 군신관계를 요구했는데 거절을 했으니까 청과는 군신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원래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원래대로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를 받들겠다는 것. 중화 문명의 정통이 명나라에 있으므로 명나라를 받들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됩니다. 그리고 사세는 일의 형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명나라는 그 어떤 그 쇠퇴해 가고 청나라가 부상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그 국제 정세의 흐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세는 사실 그걸 말할 수 있죠. 강력한 국가로 성장한 그 청이 군신 관계를 요구하며 조선에 쳐들어온 현실, 이거를 사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대의와 사세의 의미를 정의를 했죠. 그 다음 라의 김상원과 최명길의 주장을 각각 요약하다 그랬는데 결국 김상원과 최명길이 주장한 것도 각각 한 사람은 대의를, 한 사람은 사세를 우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상원은 명에 대한 대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청과 군신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결국 청에게 투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친할 수 없다. 청과는 싸워야 된다를 주장을 한 겁니다. 대신에 최명길은 청나라가 지금 엄청 크게 일어나고 있고 청나라 군대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은 싸울 힘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로 큰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대의를 지키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청과 화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최명길은 주화파를 김상헌은 척화파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문제는 주장을 요약했으니 다음으로 나의 허생의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의 주장을 각각 비판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나의 허생의 관점을 요약해 봐야겠죠. 허생의 주장에 대한 주장을 보면 명에 대한 대의를 지켜야 된다. 명에 대한 원수를 갚고 대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나에 보면 현아의 대의를 외치려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대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천하의 후골들과 접촉해야 된다. 여기서 천하의 후골들이라 그러면 청나라의 어떤 뛰어난 사람들을 말하게 놓겠죠. 그 다음에 청나라의 후골들과 접촉하여 결타락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다음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야 된다. 그다음 또는 그 청과 친해져야 한다. 그다음 또 나라 안에 그 조선에 있는 그 그 어 귀족들의 자제들을
그 중국 사람들처럼 머리를 깎고 그들의 옷을 입혀서 청나라로 가서 과거 시험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저 강남 지역에 가서 장사도 하게 해서 저 나라의 실정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허생의 주장은 명에 대한 원수를 갚고 대의도 지켜야 된다. 그러나 맞설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부강해지고 있는 청나라와 청나라의 형세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이용해서 어떤 현실적인 기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생의 관점입니다. 김상원의 주장과 혹은 최명길의 주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생의 그런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김상원과 최명길의 주장을 각각 비판해 보면 김상원은 대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했죠. 그 관점에서는 허생과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허생이 어떤 지금 청나라가 국가의 국세가 되게 커지고 있는 그런 형세를 받아들였다면 김상현은 그런 현실은 어떤 그만하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에 얽매여서 현실이나 국제 정세는 다소 소홀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최명길은 사실은 주장을 했지만 그래서 어떤 현실적으로 뭔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조선이 대대적으로 명나라와 어떤 그 대의를 지키면서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명나라의 관계가 소홀해진다거나 혹은 명나라와 오히려 소홀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당히 위협이 되는 그런 관계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최명길은 좀 가볍게 보았다라고 비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번 문항의 답안은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 답안으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문제에 대한 채점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기준은 제시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잘 분석해서 어떤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력, 그리고 이것을 각각 비판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쓸 수 있는가,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한 어휘력이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력을 구사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다음 한글 맞춤법이나 문단의 구성도 보게 되고 당연히 지정된 분량을 준수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채점 기준이 됩니다. 채점 기준은 1번 문항은 이해력,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그다음에 표현력, 정서법, 분량 이런 내용을 보게 되고요. 2번 문제는 어떤 요구한 내용이 많다 보니 분석력으로 많은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하나가 있고 분석력이 1, 2, 3, 비판적 사고력이 있고 표현력, 구성, 정서법 이런 어, 음, 그 분류를 두고 각각의 배점을 두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2026학년도 모의논술 인문계열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논술 우수자 전형, 2026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의 진행 일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 날 원서 접수가 있고요. 15일까지 서류 제출입니다. 그 다음 논술은 11월 22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2일에 진행됩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이 70%,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30% 반영돼서 총 1000점 만점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외에도 수능 최저 기준이 요구되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가운데 2개 영역 가운데 2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5 이내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세종대학교 2026학년도 모의 논술과 그다음 2026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대학교의 논술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지문 내에서 100% 출제됩니다. 고등학교 수학 능력을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하게 수학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형식과 난이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해설 영상을 참고로 해서
그 논술 준비를 잘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